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레머 룰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크레머 룰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제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표현한 공식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레머 룰을 실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4인데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연립방정식을 보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이기 때문에 행렬로 나타낸다면 개수 행렬 A는 3x3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X equal B라고 표기를 할 때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B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컬럼 벡터가 되겠습니다. A는 물론 왼쪽에 있는 어, 그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1, 2, 3, 1, 0, 1, 1,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크레머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수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머 룰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일단 공식부터 먼저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xk는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mk입니다. 자, 여기서 k는 이 경우에는 1, 2, 3이죠. 그래서 크레머 룰을 사용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4개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A부터 생각을 해보죠. 디터미넌트 A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는 이제 물론 크기가 작을 때는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도 그렇게 많은 계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n이 커짐에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계산하면 계산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때는 더군다나 이제 크기가 클 때는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하는 즉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A라는 행렬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세 번째 행에 더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러한 elemental operation은 type 3이므로 변형을 해서 만든 행렬 디터미넌트가 처음 A의 디터미넌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보면 1, 2, 3이 되겠고 여기 0, 0이 되게 우리가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성분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보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리고 네, 마이너스 4. 자, 물론 이제 두 번째 행에 상수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어 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단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리니어리티를 활용해서 앞으로 묶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묶어내 볼까요? 두 번째 행의 마이너스 2를 이제 앞으로 묶어내면 1, 2, 3, 0, 1, 1이 되죠. 즉,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그 k를 앞으로 뽑아냈습니다. 리니어리티를 적용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두 번째 행의 상수배 얼마를 곱할까요? 네, 1을 곱하면 여기가 0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즉,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입 3를 적용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변화하지 않겠고 행렬이 0, 0 더하는 거니까 5가 되나요? 네. 계산을 잘 한 거겠죠? 네.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어디서 지금 틀렸죠? 아, 네. 5가 아니라 지금 맞는데 엉뚱하게 네. 네, 못했죠? 네. 뭐 좀 잘못했는데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네. 잠깐만, 네, 멈추고 내가 다시 볼게요. 네, 찾았죠? 여기가 마이너스 4였는데 여기 9를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이 상삼각행렬이 됐으니까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에 있는 값만 곱하면 되고 대각선이 1, 1,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6이 나옵니다. 자, 이의 디터미넌트가 6. 자, 그 다음에 그 x1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m1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m1은 뭐였죠? 자, 디터미넌트 m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m1이 어떤 행렬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행렬에서 그 첫 번째 컬럼을 b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2, 3,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a하고 동일하게 씁니다. 되죠?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했던 같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3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고요. 그것을 먼저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타입 3니까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드모를 이제 쓰도록 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 0이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음은 마이너스 9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행에 1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것을. 그럼 여기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더하면, 네, 이건 한꺼번에 여기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 상삼각 행렬이 됐으니까 대각 성분을 다 곱하면 되고, 다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15인가요? 자, 따라서 x1은 얼마죠? 네. a의 디터미넌트가 지금 6이었고요. m1의 디터미넌트가 15였으니까 6분의 15로 해서 3으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지금 하나를 구했는데요.
x2를 구하려면 또 뭘 계산해야 될까요? 네, 디터미넌트 m2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됩니다. 또 다른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제 x2를 계산을 하면 되죠. a의 디터미넌트 이미 구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x3를 또 계산하려면 또 디터미넌트 m3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머 룰을 가지고 이 방정식 해를 계산하려면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과정을 모두 4번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M2의 디터미넌트, M3 디터미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 것을 반복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은 이 정도로 같이 하고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아까 2분의 5였죠? 네. x2는 m2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m2는 뭐죠? 두 번째 컬럼을 b로 바꾼 거죠? 그래서 m2를 먼저 써보면 여기 두 번째 컬럼이 2, 3, 1, b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의 디터미넌트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조금 전과 같이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그 연습 삼아 그 퍼펙트 익스펜전, 즉 대각선으로 곱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4x4만 되더라도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계산을 하려면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곱셈을 하는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식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 3x3 행렬에 대해서는 그 대각선으로 곱하는 그 포뮬러가 비교적 기억하기가 쉽죠. 즉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을 곱한 값을 다 더하고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처음에 1,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1, 2, 1을 곱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1, 1 곱하면 3이 됩니다. 이것과 이제 색깔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반대편 대각선 생각하죠? 이쪽이죠? 3, 3은 9.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1이죠? 맞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 대각선 이쪽이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각선들을 이제 곱해서 빨간색은 다 더하고 파란색은 다 더한 다음에 앞에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앞에가 2가 되고요. 빨간색 대각선들을 곱해서 더한 것이 파란색 대각선들을 곱해서 다 더하면 8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돼서 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3x3까지는 뭐 대각선으로 뭐 계산하는 식을 뭐 적용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 정수들의 곱셈이라 분수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그 분수 곱셈을 하고 뭐 빼고 하다 보면 약간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복잡성은 없죠. 사람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얼마인가요? 그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이 분자고요. 그다음 분모는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잘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면 네, 계산이 잘 됐죠? 네. 자, x3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x3는 다시 m3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m3는 마지막 컬럼을 b로 바꾼 겁니다. 마지막 컬럼을 b로 바꾼
행렬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답이 x1, x2, x3가 적고 솔루션이 2분의 5,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크레머 룰인데요. 크레머 룰은 들어보기에는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을 다 공식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계산을 직접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별로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유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크레머 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컴퓨테이션 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머 룰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말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방법이죠. 즉, 개수행렬과 B라는 상수행렬을 가지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A를 먼저 쓰면 A하고 B를 쓰는 거죠. A가 앞에서 1, 2, 3, 그 다음에 1, 0, 1, 그 다음에 1, 1-1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가 2, 3, 1이네요.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죠?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앞쪽을 상등 행렬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적용하는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들을 똑같이 B에도, 즉 행별로 전체 행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죠.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보이죠?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에 더하면 1, 2, 3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0,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여기가 얼마죠?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마이너스 1, 틀렸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앞에서 한번 틀려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것을 이제 맨 마지막 컬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가 그대로 있고, 자, 2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을 여기다가 더하면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0, 1,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자,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0, 0, 앞에서 여기 잘못했던 부분이 여기서 잘못했었죠? 거기는 여기를 잘못했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이 아니라 여기 2분의 2에다가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하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행을 0, 0,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행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0, 1, 1에서 여기 있는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 여기다가 더하면 0, 1, 0이 되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1, 2, 3이었는데 여기 2하고 3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야. 아무튼 네, 하는 거죠.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첫 번째 행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1, 0, 0을 만든 거고요. 자, 여기만 계산을 잘하면 되는데 좁으니까 여기서 계산하죠. 원래는 2였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했으니까 2가 되죠. 여기가 4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데 계산을 잘 했네요. 그죠? 동일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이 계산 방법과 크레머 룰에 의한 계산법은 어떤 것이 계산량이 적을까요? 어떤 것이 계산하기 편할까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한 후자 방법,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량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산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앞에서도 잠깐 한번 언급했지만 결국 앞에 있는 A를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드는 과정이 한번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크레머 룰에서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했던 그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줘서 없애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A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었죠. 물론 이 지금 오그멘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은 A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B가 조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 곱셈하는 과정이 더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디터미넌트 A를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크레머 룰은 디터미넌트 A만 계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개로 M1, 조금 전의 경우에는 M2, M3의 계산까지도 해야 됩니다. 크레머 룰은 이 4개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방금 했던 1학기 때 했던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거의 디터미넌트 A 계산하는 정도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전의 방법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운 것이죠. 계산량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B와 관련된 계산량이 있지만 M1, M2, M3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크레머 룰은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유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터미넌트를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n by n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여러 가지 성질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이제 성질과 더불어서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장 1절에서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하고 그런 디터미넌트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2x2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에 두 행을 U, V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다면 U하고 V는 R2의 벡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행렬 생각할 때는 U, V가 R2의 벡터일 필요는 없지만, 즉 필드가 실수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을 할 때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생각을 하고자 R2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2x2 행렬이 주어지면 R2 공간상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벡터 UV로부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리고 U하고 V가 어떤 방향을 이루고 있는지가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연관이 됐었습니다.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실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행렬의 두 행들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본다면, 처음 생각한 거는 U하고 V로부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넓이가 뭐랑 같죠? 두 벡터를 행으로 삼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바로 이 뒷금친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았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디터미넌트의 부호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절대값만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인데, 디터미넌트의 부호는 뭐랑 관계가 있었죠? 네, U하고 V가 V인 방향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U, V가 양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그림을 그려보면 U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 벡터 V가 U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U의 위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둘 사이에 끼인 각이 있는데 U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그 위치에 V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U하고 V의 관계, 그 방향성을 우리가 오른손 방향이라고 불렀습니다. right handed.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양수인 경우는 U, V 그 순서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디터미넌트 U, V가 음수인 경우에는 U하고 V가 있을 때 V라는 벡터가 U의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경우랑은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죠. 즉, 둘 사이에 끼인각 세타가 있을 때 조금 전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V쪽 방향이 되는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곳에 V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하고 V의 관계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이죠. 마치 거울에 이 녀석을 비추면 아래가 되고 아래를 비추면 위에가 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그런 방향을 왼손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즉 디터미넌트의 부호는 u하고 v가 이루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하게 n차원 공간에서 Rn차원 공간입니다. 공간에서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n개의 벡터가 이루는 일종의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예요. 자, 평면에서 넓이지만 3차원 공간상에서는 어떤 입체에 대해서 그 값을 이제 P를 생각할 때 넓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볼륨이라고 부르죠. 부피. 물론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거나 Rn차원 공간에서 n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n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평행사변형 생각하고 그 평행사변형의 크기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크기가 그 n개의 벡터가 그 n by n n차 정사각 행렬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각각의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벡터를 넣고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벡터를 넣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n차 정사각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그 n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n개의 벡터를 가지고 구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n개의 벡터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n이 4나 5, 6, 7, 8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좀 그려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n이 3인 경우 보죠. n이 3인 경우는 3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3개의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3개의 벡터를 생각을 하는데 이 3개의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해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3개의 벡터가 이루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그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는 목적으로는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UVW는 모두 R3의 그 벡터로서 linearly independent한 3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R3는 차원이 3차원이므로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가 3개가 모이면 이 UVW 이 집합은 베이시스가 되죠. 기저가 됩니다. R3의 기저. 더군다나 우리는 UVW 순서까지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순서 기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평행사변형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3차원 공간상에 U라는 벡터가 놓여 있고 V라는 벡터가 놓여 있는데 3차원 공간이니까 입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U하고 V가 U하고 V를 포함한 평면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평면은 뭐냐면 U하고 V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즉 UV 두 개의 벡터만 생각을 해보면 UV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는
UV를 포함한 평면이 됩니다. 네. 평면이 있겠죠? 자, 그런데 W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벡터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W는 이 스팬하는 곳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림을 그릴 때, W를 그릴 때 U하고 V를 포함한 평면 바깥쪽에 평면이 아닌 평면 포함되지 않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평면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라 좀 잘 그림을 그려도 이게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지금 면에 이렇게 면이 있으면 면에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행사 변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세 개를 가지고 만드는 평행사 변형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씩 묶어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평행사 변형을 생각하겠습니다. 즉, U하고 V를 생각을 해서 U하고 V로 만들어진 평행사 변형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하고 W를 생각해서 V하고 W에서 만들어진 평행사 변형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U하고 W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사 변형도 생각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이제 그 세 개의 평행사 변형이 나올 텐데요. 이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입체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이렇게 아랫면을 위로 가지고 오고 또 옆면을 또 저쪽 면으로 지금 붙여가지고 이런 입체를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체를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해 보면 면이 6개니까 6면체죠. 자, 이 6면체는 3개의 벡터를 평행하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든 6면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평행 6면체라고 부르고요. 영어 표현에서는 parallelepiped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inearly independent한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 6면체를 생각을 했는데 이 평행 6면체의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정확하게 UVW를 각각의 행으로 하는, 즉 첫 번째 행을 U로 쓰고요. 두 번째 행을 V 벡터를 쓰고 세 번째 행을 W 벡터로 쓴 3x3 행렬을 생각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평행 6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최근에 이제 벡터를 안 배운 학생들도 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반 수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뤘을 걸로 생각하고 미리 얘기하자면 이 평행육면체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윗면을 생각하고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높이라고 하는 것은 면의 수직인 이 선을 생각해서 이 윗면까지의 이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로 그려서 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W 벡터를 이 수선을 생각해서 수선에 이제 이렇게 정사형을 이제 내려서 요 길이를 생각하면 요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높이 h 곱하기
밑면의 넓이가 되는데요. 자, 밑면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 그 외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이렇게 쓰죠. U라는 벡터, R3 이상의 벡터와 그 R3 이상의 V라는 벡터의 외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외적의 길이. 외적을 하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벡터가 나오죠. 즉, 뭐냐면 U라는 벡터, 3차원 공간상 벡터, V라는 벡터가 있으면 U하고 V의 외적이라는 벡터는 U하고 V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네. 아니, 네. 이쪽 방향이나 혹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직이라는 성질뿐만 아니라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U하고 V가 U를 띄인 각만큼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V랑 같은 방향인 경우라면 U하고 V를 외적한 것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른손을 가지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손이 보이나요? 네. 이 손에서 네, 있죠? 네, 지금, 네. 바닥을 보이기가, 네, 바닥 있잖아요. 자, 네 손가락을 생각하고요. 네 손가락을 이제, 네, 그렇죠? 감으려고 합니다. 근데 네 손가락을 처음에 U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V가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감습니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U하고 V의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좀 화면이 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쪽이 이제 U 방향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화면이 좀 뒤집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네 손가락을 U 방향으로 가리킨 다음에 그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경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손가락을 감습니다. 그럴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외적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U가 이렇게 있고 V가 이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전 했던 것과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엄지가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 외적의 방향이 아래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외적의 방향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적을 아직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서 외적을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외적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외적이라는 그 벡터의 크기는 결국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이 외적의 크기를 이제 곱하면 부피가 나오는데요. 자, 이 h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네, 여기다가 쓰죠. 네. 지금 면을 여기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직 방향이 있는데, 이 수직 방향이 U하고 V의 외적이 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W가 비스듬하게 있는 상태고요.
면에서 떨어져서. 높이는 이 W를 이 수직 접선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정사형을 했을 때 이 길이가 됩니다. 높이. 그래서 UV하고 외적한 것과 W의 차이값을 생각을 해보면, H는, 높이는 그 W의 길이 곱하기 둘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H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내적과 관련이 있죠. 내적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 W하고 U하고 그 외적한 것을 내적을 하면 이것이 각각의 크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려면 이 값을 U하고 V의 길이로 나눠주면 같아지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높이는 W하고 U, 이 외적한 것을 UV, 외적의 길이를 나눠주고 나서 이쪽을 이제 곱하고 나면 캔슬 되면서 남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부피는 W 내적 이거 바로 U하고 V의 외적을 내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UVW에다가 각각 이제 좌표 성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지금 약간 부호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 네. 높이를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높이는 이제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를 지금 곱하게 되면 세타가 예각일 때는 코사인 값이 양수지만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수 만들 절대값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U, V, W를 가지고 만든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절대값이 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 세 개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세 개의 벡터를 행으로 하는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UVW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세 개의 벡터가 놓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UV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UV가 만드는 이제 평면이 있겠죠? 이때 W라고 하는 이제 벡터는 이 평면 바깥에 있는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벡터인데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방향, 즉
이 평면을 이제 옆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 평면을 이렇게 선으로 긋는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U하고 V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선으로 보이겠죠? W가 이렇게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W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즉 UV가 이렇게 있는 평면에서 어느 쪽이 위쪽 아래쪽인지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양쪽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양쪽으로 나눌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외적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방향에다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U하고 V의 외적을 생각하겠습니다. U하고 V의 외적이 이 평면과 수직인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 그림처럼 놓여 있다면 U하고 V의 외적은 이 평면의 위쪽이 되겠죠? 즉 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때 W가 외적이 가리키는 그 평면의 그 한쪽 방향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네, 잠깐만요. 네, 다시, 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지금 U하고 V의 외적 방향인데, 그 외적 방향과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UVW가 right-hande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right-handed죠. 자, W가 U하고 V의 외적과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때 left-handed라고 했습니다. 즉, 두 가지 example을 한번 써보면, 자, 한 가지는 이제 U, V가 있고 W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U, V, W가 만드는 방향과 U가 있고 V까지 똑같은데 W가 그림에서 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잘 평면이라서 이런 있는 경우하고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한쪽에다가 이제 거울을 갖다 놓고 뒤집으면 다른 쪽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방향이니까. 자, 그런데 그 right-handed 이냐, left-handed냐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2x2 행렬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determinant U, V, W는 뭐랑 같냐면 U, V 외적과 W를 내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ight-handed인 경우에는 U하고 V의 외적과 W가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각이 예각이 돼서 내적을 하게 되는 이 값이 양수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 코사인 세타가 음수란 얘기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란 얘기는 이 그림에서처럼 각도가 2분의 8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UVW가 left-handed가 되겠습니다. 즉, R2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서 세 개의 linearly independent 벡터가 만드는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UVW를
행으로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도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은 세개의 벡터, 세개의 행벡터가 만드는 뭐죠?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되고 부호는 세개의 벡터가 만드는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50분이 지나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